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K를 생각한다라는 책의 저자 임명묵 작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댓글 조금만 소개할까요? 네, 조금 소개하죠. 네, 그 햇살고현님께서 이제 대출 카드 아니라 신용카드를 빌려주었어야지 하고 타박받으신 분이거든요. 제가 타박했나요? 네, JYP가 타박한 분입니다. 그런데 한 편의 시를 운을 맞춰가지고 네. 반반 나눠서 읽죠. 네. 오늘 방송 최고예요. 세 분 모두 다른 의견. 다양해서 풍요롭고 품격 있는 이런 방송 어디 가도 못 들어요. 쏟아내는 책들 모두 관심 끄는 책이네요. 그렇지만 너무 많아 해도 너무 많아. 박태하님 의견 존중. 다음 책은 신용카드. 약속해요. 대신 조건. 박태하님 방송 듣고 재밌으면 꼭 살게요. 꼭 오셔서 저번보다 재미있는 방송 부탁 드릴게요. 제 이름을 자꾸 불러 기분 좋아 아름다운 부부예요. 뒤쪽은 약간 뭔가 안 맞는데? 앞쪽에 비해서? 네, 햇살고현님. 네. 읽으면서 웃었고요. 네, 그 수지 땡땡땡땡님, JYP님 팬으로 유명하시죠. 근데 JYP님 인스타 팔로우하고 싶어서 검색했더니 동명이인이 너무 많습니다. 인스타 계정 좀 알려주세요. 인스타 계정은 제가 비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인스타 계정이 공개되는 순간 제 삶이 피폐해질 거라는 걱정이 돼서 그냥 안 한다고 치시고요. 제 인스타 계정은 뭐 그냥 남들이 인스타에 뭐 올리나 이렇게 보는 차원으로 제가 주로 소수의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고 저의 계정을 이렇게 따라오는 분들은 뭐 거의 없고 그렇습니다. 네, 컨텐츠도 별로 없어요. 네, 수지님 저도 JYP 인스타 계정 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저희 아무도 모릅니다. 페이스북도 계정이 있다고 하는데 페이스북 계정도 잘 몰라요. 페이스북 계정은 실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글을 단 한 편도 안 올렸기 때문에 그냥 존재만 하는 계정이죠. 네. 그리고 마스크 땡땡땡땡님께서 안녕하세요. 샤이니한 아줌마입니다. 열심히 일주일에 2번씩 아주 아껴서 듣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 지인 딸이 고1인데 강박증과 불안증으로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깝게 지내던 아이인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책 선물을 해주고 싶어요. 예민함이나 강박, 불안에 관한 좋은 책 좀 소개해 주세요. JYP, YG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그 강박증과 불안증에 관한 책은 아닌데 아스퍼거 증후군에 관련된 책인데 주인공이 너무나 약간 강박 증상도 있고 예민해서 고민을 계속하다가 나중에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이렇게 진단을 받고서 자기 자신에 대한 약간의 자신감을 찾았다라는 그런 내용의 그래픽 노블을 책걸상에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2017년 9월 4일 6일에 제가 좀 별나긴 합니다만 이라고 하는 그래픽 노블을 소개해 드렸는데 저는 그 그래픽 노블도 고1짜리 친구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네, 그리고 강박이나 불안은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으면 좀 좋긴 하고요. 그거와 관련돼서 책을 본다고 해결될 문제 사실 아닌데요. 예민함에 관한 좋은 책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책걸상에서 소개할까 말까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는 의사다에서 소개했던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 꽤 많이 팔린 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삼성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전홍진 교수가 쓴 책인데 이 책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번 훑어보시고 적당한 책을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임명묵 작가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 2장에서 K방역이 말해주는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쓰셨는데 5개의 글 뭉치 중에서 이게 제일 짧기도 했고요. 저는 보면서 다른 챕터에 비해서 요거는 약간 비판을 좀 받을 수도 있겠다. 이건 좀 그냥 끼워 맞춘 거 아니냐, 논리의 비약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받을 소지도 좀 있어 보이고. 근데 저는 또 뜻밖에도 굉장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읽었던 챕터이기도 합니다.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K 방역이 왜
이 비교적 선방했느냐라는 거를 되게 또 이렇게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중국도 얘기를 또 곁들여 가면서 했는데 뭐 이 챕터를 가장 재미있게 읽었을 혹은 가장 잘 해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YG가 아닌가 싶은데 네. YG는 뭐 K 방역에 관한 책도 쓰지 않았습니까? 네, 썼고 사실 그 임명국 작가님께서 그 제가 쓴 글들을 접해 보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공교롭게도 약간 비슷한 문제 의식으로 짧은 글을 제가 몇 편 쓴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K 방역이 성공한 이유를 뭐 약간 뭐 디지털 기술의 힘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방역 참여라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는데 저는 강한 국가와 시민 동원이 가능한 한국의 특성 혹은 동아시아의 강한 국가의 특성이 한국 뭐 지금은 좀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만 타이완 그리고 중국이 비교적 굉장히 빨리 이 코로나19 유행을 제압하는 데 성공한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라는 가설을 세우고 계속 팔로우업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임명묵 작가가 굉장히 요령 있게 역사적인 맥락과 그리고 뭐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을 같이 언급을 하면서 정리를 잘 해놓은 챕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건 약간 토론거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K 방역 관련해 가지고 아주 짧게 본인이 제일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뭔지 한번 직접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K 방역을 둘러싼 논쟁이 좀 소모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많이 느꼈죠. 하나는 이 방역 잘했다. 그러니까 이 방역은 현재 한국 체제의 어떤 승리고 뭐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의 뭐 어떤 승리고 뭐 인권을 지킨 개방성을 지킨 방역의 뭐 여러 가지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대구를 처음 막아냈을 때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하기에는 좀 네 다른 좀 실패한 국가들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많아서 그 말이 안 되는 거. 근데 뭐 이렇게 했죠. 국경을 닫지 않았으니까 개방성의 승리였고 그 다음에 어쨌든 봉쇄 조치 같은 것들을 최소한으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의 뭐 자율성에 기반을 둔 방역의 성공이었고 이런 레토릭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뭐 현 정부를 이제 지지하는 분들은 이 정권이 잘해서 이 정도로 잘 막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반대 측에서는 K 방역은 뭐 다 실패했고 그리고 뭐 굉장히 억압적이었고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고 뭐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는데 저는 그 이런 이분법이 좀 동감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적하고 싶었던 거는 K 방역은 억압적이었고 그래서 성공했다. 네. 였던 거였죠. 그리고 이런 점을 그 다른 성공한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잘 드러난다라고 하면서 중국의 예시 훨씬 더 억압적이었고 훨씬 더 빠르게 성공했던 국가로 들었던 것이죠. 제가 K 방역의 성공 요인을 세 가지로 꼽았는데 하나는 첫째로는 생산 역량, 즉 초반에 마스크를 둘러싼 그런 아귀다툼 같은 거 봤을 때 자국이 통제할 수 있는 권역에서 물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신속 대응에 얼마나 중요한지가 드러난 거라고 보고 두 번째는 뭐 정보 감시 체제와 그다음에 국민 동원 체제였죠. 의사를 얼마든지 그 공보위나 군의관으로 뽑아서 투입할 수 있고 돈도 별로 안 주고 그리고 국민의 어떤 그런 식별번호를 부여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사회 시스템 이게 좀 크게 작용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국민들의 자율 감시와 사회적 어떤 비난이었는데 사실 이런 거는 일본에서도 있었고 뭐 여러 나라에서 있던 거지만은 한국이 특이한 점은 굉장히 그런 두 번째 기술과 정보 기술과 맞물려서 감시 시스템을 바탕으로 얘는 어디서 뭐 했고 어디서 뭐 했고를 공개한 다음에 사실상 비난을 방치했죠. 망신주기. 네, 네. 그런 게 굉장히 그 스스로의 행동을 옥죄게 만들고 행동이 옥죄면은 바이러스의 전파도 좀 더 약화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을 기반으로 한국이 바이러스 통제에 성공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과연 개방성이니 뭐 열림이니 뭐 민주주의랑 뭔 관련이냐는 거죠.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그리고 여기서의 문제의식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지금 우리 사회의 상식이자 당연히 따라야 될 규범이자 뭐 더 지켜야 될 가치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혼동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자유민주주의랑 좋은 거는 그냥 다 연결시키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면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더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좋은 거가 있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치적 어떤 규범과는 또 떨어질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딜레마 상황에서 고민을 좀 해봐야지 어떤 다음 논의를 할 수 있는 건데 일단은 뭐 우리 막았으니까 이거는 민주주의가 이긴 거다라고 하면은 그 중국이 이긴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요. 네. 그래서- 다 맞는 말씀이고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아주 단순한 제조업의 기반이 어느 정도는 남아 있었다 우리한테는. 그리고 뭐 사회적 억압이라든지 뭐 이런 통제 뭐 기타 등등 다 동의하고요. 듣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게 그 세 가지가 이제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 국가에서는 대충 그래도 통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나라에만 있는 K방역 관련 그게 바로 그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의 존재가 아닌가. 그 두 집단의 숫자를 합치면 요즘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아닙니다만 대략 한 5천 명쯤 되거든요. 그 치과의사까지 다 합치면은. 그럼 국민 10,000명당 1명입니다. 10,000명당 1명 정도 되는 의사를 국가가 마음대로 동원할 수 있는. 동원하면서 아무데나 뿌릴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밖에 없거든요. 요거 때문에 K방역이 잘 된 건가? 그러면? 아니 그래 저는 그 제가 논문도 하나 쓴 적이 있어요. 제가 욕 먹을까봐 많이 퍼뜨리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K 방역을 혐오 방역과 시민 방역이라고 하는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혐오 방역과 시민 방역. 그런데 이게 혐오 방역과 시민 방역이 전혀 다른 것 같잖아요. 근데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 이제 시민 방역의 한 측면은 동원이고, 그러니까 시민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지만 또 동원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혐오는 사실 우리가 나쁜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죠. 그런데 지난 1년간 우리나라 방역이 성공한 데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 맥락에서 약간 시민들의 자발적인 상호 감시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뭔가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되는 대상을 낙인 찍은 다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엄청나게 혐오하게 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아 저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조심하게끔 하는 우리식 좋은 표현으로 시범 케이스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시범 케이스 걸리면 일단은 험한 말로 말하자면 조지고 들어가는 그게 사실 디지털 멍석말이의 핵심이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 불편한데 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데 그걸 굉장히 고상한 말로 고상하게 이장 K방역이 말해주는 것에서 정리를 해놓았어요. 네. 네. 재밌었고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3장이 재미 측면에서는 제일 재밌게 읽었습니다. 또 도발적이죠. 왜냐하면 뭐 도발적이야 이거 그냥 아니 근데 도발적이죠. 왜 도발적이냐면 민족주의를 네. 다루는 방식에 왜냐하면 대해서 민족이나 민족주의에 대해서 학계 정치적으로 올바른 접근은 흔히 정치적으로 올바르다라고 생각하는 접근은 민족이라는 것은 그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만들어진 것이고, 네, 만들어진 것이고, 약간은 그 이데올로기에 가까운 것이고, 그리고 민족주의는 열린 사회를 지향하는 21세기에는 가능하면은 그 입지를 점점 축소시켜서 무화시켜야 할 것이지, 그걸 진지하게 고려하거나 고민하거나 혹은 성찰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암묵적인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대목에 대해서 임명목 작가가 과연 그런가? 이 솔직한 지금 제가 재밌었다고 했던 부분은 사실 이 챕터는요 크게 두 뭉치로 나눠지잖아요. 민족주의에 대한 서술하고 다문화에 대한 서술하고 분위기가 되게 다릅니다. 이제 앞쪽은 되게 정색하고 하는 어떤 분석, 해설, 나름대로의 주장이라면 뒤쪽에 다문화 관련은 르포르타주 같은 이런 느낌도 굉장히 강한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그 아직 젊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임명목 작가의 앞으로의 가능성이 다 녹아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민족주의에 관한 내용은 임명목 작가가 그 선행 연구들을 다 이렇게 종합을 해가지고 내가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해서 여러 연구들을 다 섭렵해 봤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생각해 보는 게 어쩌면 맞을 수도 있어 라고 독자들한테 제안을 하는 거고요. 이제 그걸 굉장히 잘해 왔다라는 거 보여주는 건데
뒷부분의 다문 하나는 내가 그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진짜 방금 JYP가 소개한 것처럼 인류학적으로 따지면은 참여 관찰 같은 연구를 해서 결과물을 내는데도 사실은 소질이 있다? 이런 것들을 살짝 보여준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취재도 잘한다 뭐 네, 이런 네, 그런 거. 그 앞쪽 부분은 저는 이제 다문화 쪽을 먼저 연상을 해서 아까 재밌다는 얘기를 먼저 했는데 그 민족주의 관련 부분은 도발적인 거 맞죠. 네. 이것도 이제 양쪽 극단에 있는 양쪽 극단이라기보다 하여튼 성격 좀 까칠한 분들은 되게 거품 물면서 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좀 있는 그렇죠. 것 같고. 어떻습니까? 제가 2018년에 칼럼을 그때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 민족주의를 변호한다라는 칼럼을 썼다가 네. 엄청난 그 비판을 이제 받았었죠. 그렇죠. 심지어는 20대 중반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네네. 책에 있는 내용이랑 비슷한 톤이었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걸 발전시킨 면이 있죠. 그래 민족주의를 재밌게 읽었습니다. 변호한다라고 썼다고요? 네네. 이 책에서는 별로 변호 안 하는데 까면까지. 이 책에서는 민족주의의 어떤 여러 가지 다면적인 면모를 좀 집중을 했고, 그러니까 민족주의가 첫째 이게 실체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있어서 실체가 엄밀히 말하면 없지만은 그렇게 따지면은 세상에 실체 있는 건 없다. 네, 돈도 실체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미 어떤 물질성을 가져버린 거다. 그렇죠. 그런 거죠. 어쨌든 특히 청년층에서는 민족주의가 퇴조했으면서도 퇴조하지 않은 기이한 현상이 한국에서 벌어졌다라는 대목. 네, 굉장히 재밌었고요. 그 다문화 관련 부분은 의외로 본인이 이제 조치원 출신이기도 하고 또 그 근처 어디 그 성환? 예. 네, 우리 성환읍 하면은 떠오르는 게 배밖에 없는데. 성환배 유명하죠. 네. 근데 지금 거기가 거의 무슨 한국 최고의 국제 도시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보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냥 흔히 그 뭐 외국인 근로자, 외노자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냥 막연히 알고 있는데 그 각각 어디 출신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들이 또 이렇게 어울려 다니고 서로 뭐 협력도 하고 반목도 하고 또 그 각자 출신 국가에 따라서 스타일이 다른, 적응해 나가는 스타일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이런 과정도 전 이것만 가지고도 책 한 권 따로 한번 써보라고 실제로 하고 있어요. 따로 쓴대요. 계약이 돼 이걸로? 있습니다. 예. 네, 아, 다문화에 대해서. 훌륭합니다. 네, 훌륭한 기대됩니다. 훌륭한 그 책은. 책이 나올 것 같아요.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왜 진짜 기대되냐면 이미 지금 100만 명 넘게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게 뻔하고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 뭐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거기서 태어나는 아이들도 많아질 것이고, 근데 우리가 별로 제도적으로나 뭐 문화적으로나 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사실을 좀 제대로 드러내는 것만 해도 일단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언제 나와요? 뭐 내후년쯤에 나오지 않을까요? 빨리 쓰세요. 뭐 이렇게 네, 조금만 더 속도감을 좀 높여보세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세계화를 수도의 중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층의 세계화와 변두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층의 세계화라는 두 가지 형태를 동시에 겪고 있는 것이 아닐까 줄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멋진 분석이고요. 네. 뭐 우리가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는 이유는 이제 YG나 JYP가 다 정말 최고다, 훌륭하다라고 했더니 4장 386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런데. 저는 사장은 제가 정말 그 마음 가능하다면 제가 따로 재본해가지고 팔아 따로 재본해가지고 따로 그냥 팸플렛으로 팔고 싶어요 진짜. 요거는 한 권으로 조금 더 덧붙여서 새로 쓸 계약은 없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 굉장히 도발적인데 이거 그냥 넘어가죠. 이야기하지 말죠. 너무 도발적이에요. 줄친 부분이나 한번 읽어주고. 저도 요 4장에는 줄 많이 쳤는데요. 제가 어쨌든 그 386 세대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아니 386 세대라고 할 수 없죠. 아직 뭐 6도 아니고 6은 6이고 86 세대긴 한데 제가 제 주변이 다 아직 50대도 아니고. 저 50대인데요? 50대 됐나요 벌써? 일부러 지금 엿먹이는 거지. 50대라는 거를 아직 40대인 줄. 내가 같이 방송 진행하는 거 진지하게 고민해봐야겠는데.
386 그러니까 현재 50대에 대한 어떤 분석이라기보다는 이제 현재 주류 뭔가 이렇게 많은 걸 누리고 있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여튼 50대 중에서 대학에 진학한 3분의 1 그리고 흔히 옛날부터 386이라고 불렸고 지금 뭐 높은 자리 요직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더 좁히면은 옛날에 학생 운동 좀 했던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제 분석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아마 이렇게 그 이 챕터의 처음에 386 세대를 나름대로 정의를 하고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386 혹은 이제 50대가 되었다고 해서 586 세대로 불리는 사람들이 임명목 작가가 보기에는 60년대에 태어나서 80년대에 대학을 간 그렇죠. 그렇죠. 대학을 간 한 35% 정도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나머지 65%의 같은 또래 세대들에 비해서 학생 운동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또래 경험을 했지만은 학생 운동에 퇴조한 이후에 그리고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여러 가지 수혜를 또 자기들이 입으려고 한 게 아니라 뭐 상황이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입을 수밖에 없었고 이건 그 조기동 작가의 세습 중산층 사회랑 이렇게 약간 궤를 같이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 그렇습니다.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한국 사회에 가장 거대한 기득권을 형성하는 그룹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들 중에 일부는 그들의 자식들에게 자기들이 쌓은 여러 가지 부나 아니면 사회적 지위를 다양하게 세습하려고 하는데 그 세습의 중요한 수단이 교육과 인적 네트워크를 네. 통해서 세습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세습을 하는 대상이 바로 90년대생 상층부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도 이제 그 일장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딱. 그래서 일장의 90년대생은 누구인가라는 부분과 지금 이 사장의 대한민국 386의 일대기는 90년대생의 부모들은 누군가인 네, 거죠. 사실은 세트인 거죠, 세트. 진짜 386들은 아니 지금은 586이 됐습니다만 그들은 이 챕터에 대해서 뭐라고 논평합니까? 뭐 좋게 봐주신 분들도 있고 이 책을 쓰는데 도움을 주신 386 이제 어르신들도 있죠. 네, 몇몇 분들은 좀 그 글의 전편격인 제 페이스북에 썼던 글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불편함을 말해주신 분들도 많고. 혹시 현재 이 586에 대한 분석, 예, 요 4장에 대한 평가가 예. 현 정부를 지지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아무래도 현 정부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비판적으로 읽어주시겠죠, 제 글을. 왜냐하면은 제 생각에는 현 정부의 어떤 부정적인 면모 내지는 정책들이 586이 갖고 있는 집단적인 세계관에서 비롯됐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이 책의 또 약간 백미는 뭐냐면 지금 한국 사회 주류가 된 586들이 육체와 정신이 불균형하게 성장했다라는 걸 지적하고 있는데 그걸 대놓고 지적한 책이나 혹은 글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자면 뭐냐면 그러니까 몸은 굉장히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너무나 잘 길들여졌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일상생활이나 혹은 겉으로는 그런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수혜를 최대한으로 누리는데 그 내면의 사고방식이라던가 아니면 욕망은 그 20대 때에 주체사상이나 혹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나 혹은 주체사상이나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그 20대 대학생의 방식으로 조악하게 해석한 그 세계관을 그대로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불균형 속에서 이제 그들이 뭔가 한국 사회 기득권을 잡았을 때 펼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의 뭐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별로 조심스럽지 않게 이야기하고 있군요.
그 586의 이중 사고, 이중 생활 네. 그리고 소련의 그 노멘클라투라 같은 데 비하면서 나름 우아하지만 굉장히 과격하게 비판하는 측면들도 있고 뭐 이제 약간 피식피식 웃으면서 봤던 게 옛날에 그때 오래전에 386들은 계보를 찾자면 구한말 위정 척사파의 후예다. 그리고 비슷한 친척은 서쪽의 사회주의적 이슬람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게 약간은 농담 웃으라고 쓴 겁니까? 아니면 진짜 진지하게 아니, 진지하게 쓴 것 저는 같은데. 진지하게 쓴 게 100% 진지하게 쓴 거예요? 아니 그리고 예. 또 그냥 또 전혀 그런데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라 서아시아 중동 전공자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사회주의적 이슬람주의자들의 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저는 또 그 약간 또 울컥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 어쩌면은 저자 본인의 가정사를 생각하고서 쓴 대목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다시피 280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잘 알다시피 90년대생들은 586의 자녀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 시절 대학을 가지 못하여 학번을 갖지 못했던 65% 내외의 5, 6들의 자녀도 있었고 당연히 머릿수도 이들이 더 많았다.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와 문화자본, 정보, 고소득과 자산 등을 통해 자녀를 경쟁력 있는 명문대에 진학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대개가 586이었던 반면에 다수 5, 6의 자녀들은 그보다 훨씬 더 적은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다. 586보다 두 배나 많은 수를 구성하는 5, 6의 삶을 생각하면 이런 계층화는 정말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앞서 586이 성취할 것을 제 힘으로 성취했고 경험한 적이 없던 극심한 빈곤과 폭력을 직접 경험했기에 그들이 꿀빤 세대가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대학에 가지 못하고 부를 일구지 못했던 다수의 5, 6은 어떤가? 그들 또한 빈곤과 폭력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고등교육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586에게 주어진 여러 기회에서 배제되지 않았던가? 그리고 그들의 자녀는 새로운 이중경제 체제의 하부에서 길을 잃은 반면 586의 자녀들은 부모의 지원 아래 더 나은 내일을 만들고자 노력하면서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자, 이런 대목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한국 사회 여러 가지 모습들을 좀 걱정하는 분들이라면은 읽고서 좀 고개를 끄덕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 350쪽 정도 되는 이 책에서 가장 훌륭한 페이지들 중에 하나 280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586에서 8을 빼버린 56 네. 이런 표현은 딴 데도 있는 말입니까? 분명히 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아 근데 제가 여기저기 많이 들여다보는 편이잖아요. 네네.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왜 이걸 생각을 못했지? 만든 건가? 이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랑 얘기하다가 가끔 자주 얘기를 하던데 어디 모임을 나갔을 때 굳이 몇 학번이세요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꼴보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대학 가는 게 요즘에야 뭐 저희 세대야 뭐 80% 90%가 대학 가지만은 그 시절에는 대학 못 간 사람이 많을 수 있다는 거 다들 알 사람들인데 왜 한국에서 보편적으로 통하는 나이 안 물어보고 몇 학번이세요를 물어보냐는 거는 어떤 엘리트주의가 강하게 내재해 있다는 거였고 거기서 착안을 한 게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586 하지만은 그때 다 그렇죠. 대학 간 거 아닌데 왜 그들의 어떤 세대 경험을 독점하는가? 그거를 장연스럽게 여기는가에 대해서 이제 문제의식을 삼았고 586과 56의 분기 그리고 거기서 90년대생으로 이어지는 어떤 세대 간의 부나 문화자본 등의 이전 뭐 이런 것들을 책의 테마로 삼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같은 60년대에 태어났지만 그 86세대와 56세대를 구분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책 읽으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해졌다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현재 굉장히 많은 걸 누리고 있는 이 사회에서 좀 잘 나가는 586들은 챕터 4장을 읽으면 굉장히 찔려할 것 같고 굉장히 좀 불편해할 것 같은 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독자들 그리고 비슷한 세대이긴 하나 뭐 딱히 뭐 그렇게까지 잘 나가진 않는 뭐 저도 대학도 나오고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을 만큼은 살고 있지만 뭐
진짜 그렇게 막 잘 나가진 않잖아요. 그죠? 누가요? 저요. 잘 나가잖아요. 어디서 지금 슬쩍. 어쨌든 보면서 586의 진짜 문제는 그들이 이미 사회의 새로운 주류임에도 여전히 주류는 따로 있다고 여기는 그들 고유의 자기 규정과 비주류 의식에 있다. 이런 문장에도 줄을 쳐놨는데 요거는 보면서 그때 이제 YG가 참여해가지고 죽도록 욕 많이 먹었던 한 번 더 어쩌고 하는 책. 어쩌고 하는 책 그런 책도 한 좀 번도 떠오르고 그 책을 그 플레임으로 이야기하는 게 약간 금기예요. 그래서 그냥 한 번 더 어쩌고 하는 책으로. 왜냐하면 그 책걸상 애청자분들 중에서도 그 책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 혹시 네, 한 네. 번 더 봤습니까 책? 아니요, 저희 어머니가 응원의 차원에서 구매만 해놨습니다. 아, 응원의 안 차원에서. 봤어요? 네네. 네. 네. 아 그런데 그 책 얘기가 되니까 약간 연결이 되는 대목이라서 제 개인적인 에피소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주말에 이제 어떤 그 교사들 상대로 하는 강연이 있어가지고 잠깐 지방을 갈 일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본인의 중학교 2학년 담임 네, 선생님. 제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거기 수강생으로 오신 거예요. 오. 지금은 교감 선생님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일부러 찾아오신 거예요. 오호. 사실 굳이 안 들어도 되는데 음흠. 중학교 2학년 때 제자가 온다길래 근데 그때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대학원을 갓 졸업하고 처음 교사로 임용되어 가지고 첫 담임이었던 학생이 저였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뭐 그렇게 선생님들 챙기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죄송스럽게도 성함 정도만 기억을 하고 가끔 아 참 고마운 선생님이었지 정도만 생각을 했지 뭐 찾아서 연락을 드리고 이런 생각을 못했는데 그분은 계속해서 이 친구가 뭘 하고 사는지를 이제 들여다본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고 심지어는 중간에 강연 끝나고 본인 점심시간을 조금 줄이고 저를 터미널까지 차로 데려다 줬는데 데려다 주면서 그 한 번도 어쩌고 하는 책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너한테 동의한다. 내가 82학번인데. 내가 네 담임이었다라는 얘기를 언제 하십니까? 아니 그 딱 만나자마자? 만나자마자가 아니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조금 일찍 갔는데 기억하냐고. 기억 그래가지고- 못했죠? 아니, 근데 아마 중학교 2학년 때 그 강사님 담임 선생님이 오신다고 하던데요. 라는 이야기를 주최 측으로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준비가 된 상태에서 딱 뵈니까 이제 얼굴이 남아 있으시더라고요. 그 선생님도 참 나름 뿌듯하고 신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 중학생 처음 부임했을 때 우리 반 학생 그 찌질하던 강양구가 이렇게 막 훌륭한 사람 돼가지고 네, 그때 강연하러도 오고. 그때 사실 제 걱정 많이 했었거든요. 성격이 저래가지고 얘가 좀 이렇게 제가 기억나는 게 가만히 저를 불러가지고 어느 날 가만히 저를 불러가지고 세상이 항상 네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방법을 훈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되게 걱정스럽게 해주셨거든요. 뭔가 저를 심하게 혼내신 다음에 네, 그런데 어쨌든 좀 뿌듯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특히 그 재밌었던 게 내가 82학번인데 그러니까 82학번이라는 게 상징하는 게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나도 82학번인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책을 냈을 때 다 읽어봤는데 네가 걱정이 되면서도 나는 너랑 의견이 같다. 지지한다라고 해주셔서 약간 힘이 됐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이제 5장은 이제 입시 그리고 교육의 본질이라는 제목인데, 솔직히 요거는 이제 뭐 우리나라 이 교육 문제, 입시 문제에 대해서 두루두루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게 결국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뭐 다시 시험으로 돌아갈 거냐 이러면서 그 요즘 유행하는 이제 능력주의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조금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결론이 없잖아요. 대안도 없고. 아니 그래서 그 JYP는 일단 재미없었죠. 저는 이제 아이가 없어가지고 요새 입시 제도에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재미없었는데 YG는 좀 재밌게 그러니까 읽었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강연도 많이 가고 그리고 또 뭐 교육 현장에 계시는 분들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니까 굉장히 주의 깊게 살폈는데
그 5장 중에서 제일 불만이 많은 장 중에 하나였어요. 아 그렇군요. 일단은 그러니까 일견 임명목 작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뭔지는 알겠어요. 뭔지는 알겠는데 약간 그 능력주에 대한 옹호가 현실에서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가에 대한 고리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결정적으로는 제가 좀 아쉬웠던 거 뭐냐면 앞에서는 다 약간 결론이 나름대로 있거든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 혹은 이렇게 촉구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자기가 가장 최근에 경험을 했고 그리고 가장 잘 아는 경험적으로 내용일 법한데도 어떻게 하자라는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뭐 하자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 그리고 결론이 없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리고 일부러 뺀 겁니까? 아니면 생각이 약간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약간 공백으로 남겨놓은 겁니까? 결론이 없을 수밖에 없는 챕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타당하신 느낌인 게요. 먼저 결론까지 썼었는데 그거 이제 출간 과정에서 토의를 하다가 이건 조금 급진적인 주장일 수가 있으니까 다음 기회로 미뤄두고 좀 빼는 게 어떻겠냐는. 출판사에서 약간의 그런 저자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뺀 거군요.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급진적인 주장인 것 같아서 빼자 그랬다고요? 네네. 되게 궁금하네요. 뭡니까? 저는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학부제를 폐지하자는 거죠. 대학교에서. 그래서 진짜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만 전문 대학원을 들어가게 하자. 아니면 대학원을 들어가게 하자. 그렇다기보다는 책에서 요약한 바는 한국의 입시 시스템이 바뀔 수 없는 거는 학벌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고 네. 학벌 시스템의 학벌 자본의 획득이 노동시장의 성과와 바로 연동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사실상 한 번 따면은 역진이 힘들잖아요. 네. 재수 삼수라는 뭐 트랙이 있지만은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 어렵죠. 그런 네. 경직성 있는 현행 체제의 핵심은 학부가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대학교가 자율적으로 학부 교육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자율성이 문제의 근원이고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뭐 국가든 혹은 시장이든 어디서든 간에 학부 교육을 자유롭게 풀고 평가 시스템만 일어나면은 해결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게 뭔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대학을 없앤다는 뜻이에요? 대학은 연구만 하고 예. 그다음에 전공생 뽑아가지고 뭐 학사학위 주고 이런 거는 뭐 나라에서 하든 기업에서 하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럼 뭐 해요? 어디 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하고 싶으면은 인강을 들으면 되죠. 출판사 분의 그러니까. 판단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부 졸업장을 따서 더 공부하고 싶으면 방송통신대학교나 사이버대학 이런 데 등록해가지고 아니면 뭐 지역에 뭐 칼리지 같은 데 등록해가지고 학부 자격증을 딴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중동 역사를 공부하고 싶으면 서울대 중동 역사를 연구하는 대학원에 등록을 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되고 싶으면 의학 전문 대학원 가고 변호사가 되고 싶으면 뭐 법학 전문 대학원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학부는 다 없애고. 뭐 굳이 가장 뭐 비슷하게 말하자면은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본인은 서울대학교 가가지고 굉장히 양질의 교육을 받고 이제 내일 모레 졸업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딴 사람들한테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해서 알아서 각자 도생하라는 겁니까 지금? 첫째로는 서울대의 학부 교육 시스템이 제 생각에는 여전히 비효율적인 면이 많은 게 그냥 제 생각에는 교수님들은 기본적으로 연구 능력을 바탕으로 채용이 되는 분들이고 학부 교육은 솔직히 에듀캐스트 같은 사교육 기업이 표준화된 과목들을 훨씬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서울대 교수들은 인간 강사들에 비해서는 그 교육하는 스킬이나 이런 게 떨어진다. 그건 너무 직설적인 표현이시고 전문화의 관점에서 우리가 교수님들은 그 얘기네. 연구에 집중해야 되는 거고 연구는 좀 할지 몰라도 강의는 정말 못하더라 뭐 이런 거네요. 네. 교수님들한테 책을 안 드린 이유가 있었군요. 그런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일장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 쓸데없이 대학을 너무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굳이 그 청춘의 소중한 2년이나 3년이나 4년을 대학교에서 낭비 돈도 막 들어가면서 엄청난 돈도 들어가고 심지어는 빚까지 져가면서 낭비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요즘 들어서 진짜 자꾸 하거든요.
대학 시스템, 학부교육 시스템이 너무 둔중한 게 가장 큰 원인이고 저는 좀 기동성 있는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뭐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은 몇 가지 이제 그런 핵심적인 과목들을 독학사 시스템이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독학사 되는데 시스템으로. 네네. 네네. 학부를 다 없애고 다 독학사로 일원화시키면은 그 표준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잖아요. 노동시장에서의 신호가. 네. 그리고 그런 공급 같은 거는 인강으로 얼마든지 돌릴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걸 통하면은 우리가 굳이 4년 동안 학부를 다닐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취직할 사람들은 취직하고 그다음에 뭔가 전문적인 역량이 있는 사람은 전문 학원 같은 데 가서 스킬을 배우고 진짜 연구하는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독학사 자격증 따가지고 그 연구하는 대학원에 오고 뭐 이런 식의 시스템을 대안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네네. 아니면 이제 취직을 하고 싶으면은 그 공통적으로 인증되는 뭐 기계공학 학사학이든 뭐 전자공학이든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취득을 하는 건데 문제는 학부가 대학교가 복수로 나뉘어 있으면은 평가 시스템이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명문대 3점 학점과 그 다음에 그런 비명문대 4점 학점 중에 어느 게 더 이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했냐가 사실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문제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명문대 3.5가 낫겠지라는 굉장히 그러면 근사치로 각- 두껍잖아요. 각 전공 분야별로 국가 자격 시험 무슨 그런 거를 수없이 만들어 가지고는 평가하고 뭐 이런 겁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게 대안의 하나로 생각될 수 있지 않냐 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전국 어디에서나 뭐 경영학을 공부했다. 혼자서 하든 뭐 1년짜리 코스를 듣든 뭐 미국 가서 MBA를 하든 다 했는데 어쨌든 경영학 능력 시험 이런 거를 정부가 주관하는 시험을 뭐 1년에 한 2번씩 본다거나 이런 거 예, 예. 인강 듣고 예. 해가지고도 시험 잘 보면은 미국 MBA보다 점수 잘 나오면은 뭐 대기업에 취직 잘 되고 뭐 이런 시스템을 꿈꾸는 겁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그래서 급진적이라고 이제. 급진적이긴 하죠. 급진적이긴 네. 하네요. 자 어쨌든 책 한 권의 저자가 세상 모든 문제에 대해서 뭐 해답을 제시할 수는 없고 우리가 그동안 쭉 못 해왔는데 94년생한테 왜 교육 문제에 대해서 대안이 없냐, 대책이 왜 없냐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가혹한 일인 것 아니 같고. 가혹한 일이 아니라 사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죠. 부끄러운 이야기죠. 네네네. 근데 어쨌든 현재의 입시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이 정도의 화두를 던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을 했다라고 지지를 보내고 싶고요. 이제 책 얘기 좀 그만하고 다시 조금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 앞으로는 뭘 하고 싶습니까? 어쨌든 현재 20대 후반의 청년 중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뭐 특이한 눈에 띄는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당장 저 8월에 졸업하면 그 다음에는 뭘 할 것이고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는 뭘 하면서 살고 싶은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쪽으로 기대감을 가져도 좋을지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먼저 대학원 진학을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공부를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축은 공부하는 사람, 연구하는 사람. 예. 연구 분야는 계속 그 예, 서아시아 뭐 중동 이쪽으로요. 그 그렇죠. 지난번에 야망을 밝혔잖아요. 다 먹겠다고. 음. 네, 중동 서아시아에서 시작해서 일단 중앙아시아로 넓히고 그 다음에 러시아로 넓히고 그 다음에 중국까지 해가지고 유라시아를 다 먹겠다. 중국 한 다음엔 인도 하시고 그러겠네요. 그러면. 아 어떻게 사람이 그걸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대학원 가서 공부는 더 할 것이고. 네, 그거와 별개로 좀 한국 사회의 지식 컨텐츠를 제 나름대로 공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저는 뭐 가장 컨텐츠가 가장 중요한 거는 재미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재밌는 얘기를 하는 게 목표고 내가 할 수 있는 얘기 중에 재밌는 얘기가 뭘까 했을 때 하나가 좀 사회적으로 좀 주류의 시선 내지는 뭐 혹은 식자들의 시선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제가 봐서 좀 포착해내는데 좀 평가가 좋은 것 같아요. 다문화 르포라든가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담아내고 싶죠. 일단은 뭐 컨텐츠, 뭐 K-팝 팬덤 문화라든가 아니면은 다문화 얘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좀 주류에서는 논하지 않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재밌는 얘기들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저는 한반도나 뭐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더 거시적인 맥락에서 결정되는 게 많다고 생각되는데 뭐 그런 글로벌한 시각들 일테면은 뭐 환경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기술의 발전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한반도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지식들을 좀 엮어가지고 좀 이해하기 좋게 내놓을 수 있으면은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콘텐츠 생산자 뭐 혹은 뭐 누군가 유명한 분이 한 말이지만 뭐 지식 소매상 뭐 이런 것도 꿈꾸고 진짜 깊이 있는 연구자, 학자 이런 것도 꿈꾸고 병행하고 싶다 이런 의미로 들리는데 네네네. 혹시 정말 닮고 싶은 인물이라거나 나도 저런 정도의 저술 활동을 하고 싶다 하는 뭐 작가라거나 이런 분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롤모델로 생각하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제가 좋아하는 글들을 쓰시는 분들이 있죠. 학자들 중에서 좀 이제 있죠. 예를 들어서 영국의 역사학자인 이언 모리스 교수가 낸 책들이 한국에도 번역이 많이 돼 있는데 네. 그분 책이 어떤 과학이라든가 거시적 시야를 통틀어서 현대 사회의 문제까지 논하시는 그런 글로 제게 많은 영감을 줬고 가치관의 탄생 네, 뭐 이런 그분 책들 쓰셨죠. 네네 그리고 이 책에도 많은 영감을 준 분이 이제 에스파냐의 사회학자인 마누엘 카스텔인데 제가 카스텔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분의 책을 보면은 아프리카 아니면 미국의 흑인 개토 아니면은 뭐 유럽의 어느 시골 마을까지 광범위한 시야로 다루면서 그 현대 사회의 문제들 설명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식의 좀 지구적인 시야를 다루는 사람이 좀 되고 싶고 또 그분의 책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그런 정보 시대의 여러 문화, 컨텐츠 아니면은 혹은 범죄 조직까지도 사회에서 우리가 보이진 않고 내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지만은 그것도 엄청난 역사적 거시적 맥락이 있고 그게 또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과 어떤 식으로 연결이 돼서 우리 사회를 형성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영감을 많이 주셨죠. 닮고 싶은 한국 저자는 없는 모양입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안 해봐서 없는 걸로 네. 네네 없는 걸로 네. 그리고 이 책의 또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고 미덕이기도 한 것은 무엇이냐면 1부부터 5부까지 5부의 이 챕터들을 쓰면서 영감을 주거나 참고했던 책들을 뒤에 또 빽빽하게 참고 문헌으로 작성해 놓았는데 그냥 책 제목만 나열해 놓은 게 아니라 마치 강양구의 강한과학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오나요? 네. 네. 어떤 맥락에서 내가 이런 책들을 참고했고 또 이런 책들을 왜 독자들에게 더 읽어보라고 권하는지를 써놓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강양구의 강한 과학처럼 네. 참고 문헌이나 아니 내가 먼저 더 읽을 냈으니까 거리가, 내가 네, 먼저 잘 되어 냈으니까 있다는, 네, 뭐 네, 충분히 네. 이야기할 수 있죠. 혹시 뭐 이렇게 기업에 들어가거나 창업을 하거나 뭐 정치를 하거나 뭐 이런 꿈은 없습니까? 제가 컨텐츠로 좀 글도 쓰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웹툰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랑 저랑 좀 알고 지내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일을 해보자는 제의도 있었는데 뭐 만약에 제가 일을 한다면은 그쪽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웹툰 콘텐츠를 기획하거나 이런 네네네. 것들. 근데 저는 아주 잠깐이라도 한번 그런 일을 해보기를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학교에만 계속 뭐 그 임명목 작가가 지금 커리어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학교에만 계속 있는 게 그 장점도 있지만 사실은 단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양한 경험들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짧게라도 해보는 것도 저는 나중에 이런저런 것들을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세상의 쓴맛을 좀 보라는 거죠. 한 10년 후에는 어디서 뭐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혹은 바랍니까? 저는 왠지 한국에는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10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20년 후에는요. 그때는 한국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10년 후에 외국에 가서 무엇인가를 하다가 20년 후에는 내공을 더 쌓아서 한국으로 돌아오겠다. 10년 후쯤에는 어디 서아시아나 어디 가가지고 현지인들을 보섭하면서 네. 뭔가 일을 꾸미고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책을 읽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이 그냥 읽었다면은 모르겠는데
당연히 이제 이 94년생이 쓴 책이다라는 거를 알고 읽다 보니까 읽으면서 계속 이렇게 어떻게 이런 구라를 어떻게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잘 정리해서 쓸 수 있는지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그 친구는 앞으로 더 내공을 쌓으면은 도대체 어디까지 갈 건가 막 기대도 되고 제가 약속하건대 뭐가 됐든 다음 책도 일단 기대를 가지고 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 한 가지 그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시간 말미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책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너무나 풍부하다 보니까 그 책 내용을 좀 앙상하게 전한 것 같다라는 미안한 마음이 좀 들어요. 그리고 또 그런 대답을 현장에 저자를 모셔놓고 강요했다라고 하는 또 미안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애청자분들께 실제로 책을 읽어보면 그 우리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소개했던 여러 가지 말들의 이면과 맥락에 있는 내용들까지도 저자가 정말 촘촘하고 그리고 차분하게 정리를 해 놓았다라는 것도 높아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워낙에 논쟁적인 내용들이니까 저희들이 그냥 앙상하게 전달한 이야기만 듣고서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책을 직접 읽어보면 꼭 생각을 더 깊게 하고 뭔가 자극을 받는 게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는 임명묵 작가의 K를 생각한다 함께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